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비교적 큰 규모의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예금 인출이 계속되고 주가가 폭락하자 금융당국이 바로 폐쇄 조치를 택한 겁니다. 이게 미국 경제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더 나아가 우리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영현 특파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 금융당국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 미 국채를 어쩔 수 없이 매각하면서 18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봤다는 은행 측의 하루 전 발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If their securities portfolio was positioned a little bit different, so they weren't as long date, so the bonds hadn't gone down as much, they would be okay. It's a little bit of bad luck for sure.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증자 계획도 무산돼 주가는 폭락했고 은행 측은 매각을 추진했으나 금융당국은 바로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은행의 주 고객인 신생 기술 기업들이 최근 급격하게 오른 금리로 자금이 부족해지자 예금을 지속적으로 인출해간 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파산 절차를 담당할 미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자산과 예금을 새로 설립한 은행으로 옮겨 다음 주부터 거래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은행과 거래하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앞으로 벌어질 사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They just came out and told us that the bank is shut down. I think they're just trying to figure out everything that they can by Monday. A little nerve-wracking when it comes down to how you keep operating your company. 1983년 설립된 실리콘밸리 은행은 기술기업 전문 은행으로 지난해 말 기준 자산 규모로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라고 그 심각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보신 대로 미국에서도 이번 은행 파산이 불러올 파장을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우리 금융시장도 과도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다만 한국 경제의 특수성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어서 서영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실리콘밸리 은행과 유사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시중은행 중에는 그런 은행들이 없고요. 인터넷 뱅크 중에도 그런 은행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대출 중심인 거고요. 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안심하긴 이릅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아서 해외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 불안으로 쉽게 이어지는 우리 경제 구조 때문입니다. 미국 금융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세계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커집니다. 그러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외국인이 빠져나갈 수 있고 이 경우 시장금리 상승이나 주가 하락, 원화가치 하락 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대외 취약성 때문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직후 모두 금융시장의 혼란은 미국보다 우리가 더 컸습니다. 미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 경제는 알아눕는 겁니다. 급격한 통화 긴축의 과정에 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취약한 부분이 문제를 노출한 거죠.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쪽의 주가, 환율, 금리 이 변수가 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늘 외환 보유고나 단기 외채, 은행 단기 유동성 비율 같은 3중, 4중의 보호막을 세워놓고 대비하고 있지만 대비가 외부 불확실성 자체를 없애주진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번 사태 파장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미국 정부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후폭풍을 막기 위해 이 예금자 구제 조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보장 한도에 상관없이 고객들이 맡긴 돈을 전액 보증하겠다고 했는데요. 뉴욕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네, 한복희 특파원, 미국 정부가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봐야겠죠? 당장은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의 주요 고객은 아시다시피 신생기술기업 스타트업들입니다. 이 은행 예금의 95%가 비보호 예금으로 추산이 되면서 기술기업들의 연쇄 도산 가능성이 제기가 된 바 있습니다. 예금 전액 보호 조치로 이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는 예금자 보호가 초점이라며 은행을 살리기 위한 구제금융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은행들이 연쇄 파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커지고 있어요.
네,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어서 암호화폐 전문 은행인 시그니처 은행이 어제 폐쇄됐습니다. 현재 미국 언론을 통해 상당수 중소규모 은행들의 파산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가 어느 정도까지 확산될지는 사실 현재로선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연준의 강력 긴축으로 단기간 이뤄진 금리 인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상으로 보유 채권값이 떨어지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됐다는 겁니다. 채권값 하락으로 인한 미국 전체 은행이 안고 있는 잠재적 손실 규모는 현재 우리 돈 806조 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위기 전이는 없을 거라던 미국 정부가 일요일 저녁 전격적으로 예금 전액 보호 조치를 발표한 건 미국 정부 역시 현 사태를 위험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아시아 증시 개장 1시간여를 앞두고 발표한 것도 미국을 포함한 세계 금융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거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는데 이번 사태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골드만삭스 등 일부 기관들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란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 이어가는 건 무모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물가 안정이란 연준의 목표 역시 분명하기 때문에 섣부른 예측 또한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처럼 미국에서 은행 파산 사태가 벌어졌지만 오늘 우리 금융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환율은 크게 떨어졌고 주가도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늘 외환시장에서 7원 넘게 떨어지며 시작한 원달러 환율. 오후 들어 낙폭이 더 커지더니 20원 넘게 급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정부가 신속한 대응에 나선 덕에 우려와 달리 환율이 크게 내린 겁니다. 여기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더 높이기 어려울 거란 기대도 환율 안정에 도움을 줬습니다. 금리를 강하게 올리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으로 바뀌었고요.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도 금리 동결 가능성까지도 제기되고 있어서 환율이 안정되자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도 매수에 나서며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진단이 많습니다. 미국 상황이 완전히 진정된 게 아닌데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 수준에 따라 긴축 강도가 달라질 수 있고 지금 금리 수준도 이미 낮은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SVB처럼 저금리에 취해서 포지션을 잘못 잡은 경제 주체들은 앞으로도 높아진 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만 되더라도 상당히 주름이 많이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국내 스타트업들에 대한 우려도 불안 요소입니다. 특히 신기술과 바이오와 관련된 특히 돈을 많이 필요로 하는 업체들은 분명히 이제 조금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문제에 노출이 될 수 있겠다. 내일 정책당국이 예정에 없던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와 관련된 변동성을 논의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네, 뉴욕의 상업은행 시그니처 은행까지 미국에서는 사흘 사이 은행 2곳이 파산했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다른 중소은행들 신용등급도 낮추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입니다. 13일의 월요일 문을 연 뉴욕 증시에선 금융주를 중심으로 시장의 불안감이 가시화됐습니다. 중소규모의 12개 은행주엔 폭락을 막기 위해 거래가 일시 중지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작동됐고 미 연방준비제도와 JP모건이 긴급 자금을 투입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과 웨스트 얼라이언스 은행은 각각 60%와 40% 넘게 폭락했습니다. 닷새 동안 미국에서 은행 3곳이 무너진 뒤 은행이 보유한 자산 가치와 유동성에 대한 위기감이 번져나간 겁니다. Banks were allowed to buy these long-term securities that could temporarily lose value. As a result of that, we are observing a lot of troubles in the financial system. 미 증시 개장 시간에 맞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긴급 연설까지 했지만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긴 역부족이었습니다. Americans should feel confident that their deposits will be there if and when they need them. 신용평가 무디스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등 유동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중소은행 6곳에 대해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a $1 trillion question, right? What next?
The one lesson that is clear from here is that, look, what systemic risk means is not necessarily predictable upfront. 은행들의 연수의 도산 위기감이 지속되자 미 연방준비제도는 파산한 은행들에 대해 규제와 감독이 적절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미 금융당국은 실리콘밸리 은행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한 경매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실리콘밸리 은행은 대형 은행의 불참 속에 한 차례 경매에 붙여졌지만 아무도 인수하겠다고 나서지 않아 유찰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파산 절차에 들어간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앞에 이렇게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이 거래 정지가 사흘 만에 풀리면서 고객들이 한꺼번에 몰린 겁니다. 이 정부가 은행 예금은 모두 보호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큰 혼란은 없었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 실리콘밸리 은행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서 이영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거래 정지가 풀린 첫날 실리콘밸리 은행 본사 앞에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 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탈 관계자들입니다. 은행 직원들과 미 연방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이 수시로 나와 고객들에게 절차를 설명하며 안심시킵니다. There is an extreme amount of volume, so probably a new process like that'll take longer. Okay. But you will be able to do it. This is an ongoing operation. Everything is safe and secure. 은행과 금융당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주말 동안 마음고생을 한 이용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00만 달러, 우리 돈 13억 원이 넘는 돈을 맡겨뒀다는 터커 씨도 은행 측의 안내와 달리 온라인 뱅킹이 되지 않아 아침부터 뛰어나왔습니다. Everything should be working and everything should be online, but the transferring wasn't working for me this morning. So, yeah, we just want to try to move some stuff around. 은행 측은 고객들에게 현금 인출이나 새 은행의 수표 발행, 다른 은행으로 송금 등 3가지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은행이 문을 연 지 2시간이 지난 현재 줄을 선 사람은 40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줄을 서면 앞으로 서너 시간을 더 기다려야 차례가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돈을 안전하게 처리한 고객들은 그제서야 안도하면서도 당국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Oh, a lot better, 100% better, for sure. Made decisions that was hurting the bank and then hurting the people. So as far as I'm concerned, it's some sort of crime that they need to be punished with. 한편 실리콘밸리 은행 주주들은 이런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회사 측에 알렸어야 한다며 이 은행의 모기업 경영자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SVB,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소식에 불이 나게 달려온 고객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섰죠. 이렇게요. Every American should feel confident that their deposits will be there if and when they need them. 대통령, 재무부, 중앙은행, 연준까지 총력전에 나섰지만 미국 은행의 연수의 파산 사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안전할까요?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일장 한마디는 어제와 다른 오늘. 자, 이제 검은 월요일은 피했는데 왜 검은 화요일이 됐을까요? 사실 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대한 여파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네. 이게 이제 일본 은행을 비롯해서 또 각 기업들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네, 보니까 뭐 코스피 2% 넘게 빠지고 코스닥은 4% 가까이 빠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그 SVB라는 은행 일주일 전만 해도 아무도 모르는 은행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말 그대로 실리콘밸리 즉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금융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특수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기업금융에 대한 특수성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들 같은 돈을 빨리 넣었다가 크게 빼는 이런 형태가 또 가능해지게 되고 예. 또 전체적으로 벤처기업들이 어려워지면 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특수성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40년 가까이 실리콘밸리에서 돈줄을 했던 은행인데 어떻게 한 이틀 만에 이렇게 돈 다 거덜나고 파산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궁극적으로 최근에 미국의 과잉 긴축 또 너무 급하게 올렸던
금리에 따른 여파가 작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잉 긴축을 하게 되면 네. 사업성으로 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럼 이들 은행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을 인출하게 되는데 예.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자금 인출과 관련해서 준비됐던 자산이 미국 10년짜리 국채가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제일 안전한 자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안전하다고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예금 인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던 국채를 팔아야 되는데 네. 이 국채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많이 오르게 되면 손실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 아무래도 지금 당장 내놓게 되면 그 손실이 확정되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네. 되기 시작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은행을 더 못 믿게 되고 네. 자금 인출이 더 강하게 되고 이러면서 사실 파산까지 이르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하면 국채금리도 같이 오르는데 네. 이 국채 가격과 이 금리는 정반대로 반대로 가니까 움직이게 되죠. 가격이 떨어지고 예, 거기서 그렇습니다. 이 은행의 손실이 나왔다. 커졌고 이 손실이 커진 상황에서 내가 이제 자본 확충을 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하니 거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봐야 사실 이 되겠죠. 실리콘밸리 은행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과거 리먼 브러더스 사태 같을 때는 엉뚱한 부실 자산에 투자했다가 잘못된 거지만 가장 안전한 국채에 투자했다가 이렇게 된 거니까 정부한테 뭐 구제금융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사실 가지고 있던 자산의 만기가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년 만기였는데 예. 예금은 지금 당장 달라고 하니까 이걸 보통 미스매칭이라고 하죠. 네. 즉 기간이 서로 다른 이런 것들이 불일치되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를 대상으로 구제금융까지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예금을 보호할 수 있는 네. 조치를 마련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주는데 미국은 얼마까지 해주나요? 25만 달러, 미국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억 3천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그 한도 됩니다. 넘어가는 돈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예금 보장이 안 되는데 이번에 조치를 통해서는 예. 모든 예금, 즉 3억 3천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은행에 있는 어떤 예금도 보호를 해주겠다라고 네. 정부가 조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뭐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한 건 했던데 이렇게 뭐 대통령 나서고 재무부 나서고 미국 중앙은행 연준까지 나서면 일단 이 미국의 이 뱅크런 이거는 좀 잦아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게 뱅크런하고 별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예금이 안전하다라는 것과 그래서 그 은행에서 돈을 빼야 되겠다는 건 다를 수 있는 게 내 예금이 안전은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돈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필요할 때 돈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게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낙인이 찍힌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은행에서는 네. 지속적으로 돈이 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뱅크런은 이것 때문에 100% 막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미국 한 5천 개 은행 중에서 한 16위 정도 한다고 했는데 그 이하에 있는 17, 18, 19 이런 은행들도 위험할 수 있다. 사실 규모가 작다라는 것보다도 특수성이 있는 은행들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은행의 자산들이 다 공개가 됐는데 아무래도 좀 특수성 있는 은행이거나 아니면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또 미국채 중심의 은행들 같은 경우는 네.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겠죠. 왜냐하면 앞으로도 연준이 더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겠다라고 하니 예. 그럼 지속적으로 국채에서 손실이 날 수 있다라는 불안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돈을 인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은행들이 대상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스탠스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이제 사실 우리한테는 가장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 그동안 왜 미국 연준이 과연 언제까지 금리를 올릴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 편하게 하는 그런 전문가들은 어디선가 하나가 부러지면 그때부터는 뭔가 미국 연준의 기조가 달라질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 어딘가 부러지는 그 하나가 이번 사태가 됐다라고 보십니까? 결국 이 문제를 즉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현재 있는 실리콘밸리 파산 은행을 이게 지역적인 문제고 이 소형, 중소형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은행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예. 앞으로 올리는 금리를 최소화하는 즉 0.25나 네. 아니면 금리 동결을 통해서 위기를 최소화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인 자체가 미국 즉 연준의 과잉 긴축이었다라는 데 따른 부작용이라는 판단이 들면 네. 사실상 금리 인하가 전제되어야 이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에서는 자꾸 시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과잉 긴축에 대한 부작용으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네. 단순히 금리 동결만 가지고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준행은행이 그동안 이제 긴축을 너무 세게 하니까 금리를 너무 과도하게 올려서 이런 뱅크런까지 나오는구나 하는 어떤 후행적인 반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미국 기준금리 또 결정이 나오잖아요. FOMC 회의에서요.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과연 그때까지 금융시장이 그래도 안정을 되찾는다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 안에
금융시장의 발작이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경우는 예. 아마도 연준 회의 이전에라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즉 네. 향후의 금융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전체적인 통화정책 경로나 날짜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50bp 올리는 이 시나리오는 이미 사라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0.25를 올리든지 동결, 심하면 내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수 의견까지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이 금융시장이라는 게 참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당장 뭔가가 발생을 하지 않아도 공포심만으로도 무너질 수 있는 시장이어서 그런데 자 우리는 안전할까요? 이 고금리의 부작용의 원인이었다면 우리도 이렇게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적으로 미국이 위험해진다라면 국내도 그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궁극적으로 미국 위험해질 경우는 아무래도 외국인 중심으로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주식을 팔고 떠나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는 오늘 보셨던 것처럼 오늘도 9원 30점이나 오른 즉 원화 약세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원화 약세, 달러 강세. 그렇습니다. 환율 시장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은 우리나라 또 글로벌 시장에 전방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그 우리 국내 주식 시장에서도 특히 은행주들이 이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이래서 이제 은행주 투자가 두렵다고 하는 건가요? 이게 폭락이나 폭등이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금리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얻어맞을 수 있는 게 금융업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들도 보시고 계시지만 2금융권, 3금융권으로 넘어갈수록 이런 위험에 조금 더 취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금융권이면 뭐 저축은행, 3금융권이면 뭐 신협 같은 그런 신용협동조합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국민연금 이렇게 나라 돈을 굴리는 기관들 도대체 이 은행 어떻게 알았는지 뭐 주식 투자도 했다고 그러던데 거기 괜찮습니까? 사실 뭐 규모가 이렇게 뭐 크다라면 크고 뭐 작다라면 작다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투자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 국민연금이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우량 은행으로 봤다는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 굉장히 안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뭐 KIC라고 그래서 뭐 한국투자공사 같은 경우는 저 주식을 들고 있다가 먼저 팔은 걸로 현재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만 보면 이건 분명히 악재지만 이걸로 인해서 미국 기준금리가 좀 인상 속도가 더뎌질 거다라면 이건 또 어떻게 보면 호재로 볼 수 있잖아요. 이 상반된 시각이 지금 부딪히는 상황이어서 투자자들은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그 결과와 관련해서는 얼마나 빠르고 신속하게 미국 정책 당국이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뭔가 속단하기보다는 이런 정책적인 대응을 보고 뭔가 판단을 내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섣부른 판단은 좀 금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런 은행 파산 소식 나올 때는 귀하의 그 계좌의 돈이 불안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이스피싱 이것도 좀 주의해야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TY 이선엽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이번 주에도 경제법사 박연미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굉장히 걱정 많이 했는데 주가는 올랐네요, 오늘. 어제 많이 빠졌죠. 어제 2.5% 하락했는데 오늘은 1.3% 정도 상승하면서 어제 하락폭을 조금은 만회하면서 끝났습니다. 환율도 어제 좀 걱정스럽다 싶기도 했었는데 오늘 환율 개장 당시보다 조금 빠진 채로 마감을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오늘은 선방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봐야 됩니까? 일단은 미국에서 급하게 소화기를 큰 걸 하나 꺼내 들었죠. 그 어떤 경우에도 예금 인출이 안 되는 사태는 막겠다 해서 사실은 25만 달러까지 계좌당 거기까지만 그 예금자 보호 대상이고 그보다 초과되는 금액은 보호 대상이 아닌데 예금주가 손실을 감내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준다. 일단 원칙을 하나 어겼고요. 다른 한 가지는 그것뿐만 아니라 은행 등이 급전이 필요할 때 연준이 돈을 꿔준다.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급전 대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은행 기간 한정 대출 프로그램인데 이게 또 희한하게 설계가 된 게요. 만약에 은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의 가치가 10,000원짜리라고 써 있지만 현재의 가치는 5,000원이다. 그러면 시장에서 정상적인 대출이라면 이거 맡기면 얼마 빌려주시겠어요? 5,000원도 안 빌려줘야죠. 그렇죠. 그보다 떼일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시장가라면 5,000원 미만으로 대출이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연준이 1년 동안은 이거 5,000원의 값어치를 하지만 액면가가 10,000원이니까 10,000원에 준해서 대출해주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치를 가지고 지금 급한 불을 끄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은행으로 불이 번지는 건 어떻게든 막겠다. 그렇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되는데도 무디스에서는 미국 평가를 좀 낮췄어요. 이건 또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포장지가 바뀐다고 해서 내용물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면 첫 번째로 지방의 중소규모 은행들은 이 부실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이거는 언제든 도화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은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 고객들이 한 번에 돈을 인출하려고 한다. 그러면 아마 존재하는 어떤 은행도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요. 뱅크런은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실리콘밸리뱅크 같은 사태를 보면 그 지난주에 현지 시간으로 10일에 고객들이 하루 동안 빼간 돈이 56조 원이에요. 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의 규모가 277조 원 정도 되니까 거의 뭐 5분의 1을 한 번에 빼가 버리면 이거는 버티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해서 이런 상황들이 만약에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중소규모 은행들이 많다. 뭐 유명한 BOA나 큰 은행들 말고요. 지방에 아마 오랜만에 들어보시는 도시 이름들이 죄다 나왔을 겁니다. 뭐 이 은행은 뭐 애리조나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고 솔트레이크 시티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중소도시에서 특정한 비즈니스를 하는 은행 가운데 부실한 곳들은 충분히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염두에 둬라 이렇게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 정부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좀 헷갈리는데 네. 은행이 절대 또 더 많이 넘어가지 않게 아무튼 조치를 취하겠다. 네. 뚝을 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구제금융은 또 아니래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구제금융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제금융이라는 게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세금, 그러니까 공적인 자금을 들여서 마땅히 무너져야 하는 기업 혹은 은행에 자금을 대겠다는 뜻인데 공적인 자금이 어느 쪽으로 뭉텅이 돈이 넘어간다. 이거는 시장에 돈이 풀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최근 1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가열차게 해왔던 건 시중에 풀린 돈을 빨아들이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게 한 가지 부작용으로서 은행이 무너지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은행이 무너지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구제금융입니다라고 돕기는 좀 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구제금융의 성격은 가지고 있지만 굳이 이거는 세금이 아니고 기금에서 나가는 돈이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금만 보호한다. 우리는 구제금융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 자체를 살리는 건 아니니까 은행에 돈을 투자한 투자자들 혹은 주주들의 돈은 물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굳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엎어치나 매치나 구제금융 비슷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네.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게 그건데 아무튼 우리는 예금자를 보호하는 거지 은행 투자자, 은행장을 보호하자는 건 아니다. 그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 근데 미국에서도 정치에서는 내탁 공방 또 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등판을 했는데 지금 이 하고 있는 거 봐라. 민주당 정부가 민생은 놓치고 뭐 ESG니 형평성이니 사회적 정의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을 잘못 써서 그렇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이 만든 SNS에 뭐라고 썼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말도 안 되고 바보 같은 증세 정책 이런 거 하느라고 은행 무너지고 난리 났다. 근데 여기에다가 그 한마디 거드는 사람이 있어요. 차기 공화당에서 대표적인 대선 주자로 꼽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여기다 한마디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로리다 주지사,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그냥 먹고 사는 문제나 잘 해결해라. 무슨 ESG고 무슨 뭐 공평한 정책이냐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역공이 들어가는 거죠. 미국 민주당에서 이게 따지고 보면 원래는 규제가 강화돼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 2018년에 작은 은행들을 활성화한답시고 규제를 다 풀어서 그래서 그때 매년 검사받아야 하는 건전성을 경련으로 받거나 아예 건너뛰어서 그런 것 아니냐.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풀어서 그렇다. 네. 지금 정책이 잘못됐다.
아, 정말 익숙합니다. 우리나라만 네. 그러는 건 아니네요. 자,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우리 경제가 괜찮을 거냐 이게 사실은 걱정이고.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하는 것들도 있던데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일단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하고 기시감이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은행이 무너졌다 이외에 공통점이 많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이번에 실리콘밸리뱅크가 무너진 근본적인 원인은 아주 역설적으로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다라고 했던 미국채에 거의 몰아서 투자를 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은행들이 저금리 시기에 고객들이 큰 돈을 맡기면 이거 어딘가에서 굴려야 하거든요. 근데 마땅치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많이 샀던 게 미국 국채인데 이 실리콘밸리뱅크라는 은행은 좀 유독 독특하게 해지를 하지 않고 거의 몰아서 국채를 사놨습니다. 그런데 이 국채가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값은 뚝뚝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장부상 손해를 보고 있는 이 상황이었는데 실리콘밸리뱅크의 주요 고객사들이 돈을 못 벌게 되면서 맡긴 돈을 크게 뽑아가기 시작을 하고 뽑아가는데 너무 많이 뽑아가니까 이제 내줄 돈이 없어진 거죠. 이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을 갖다 파는 과정에서 대부분 국채를 가지고 있네, 국채 손실이 크네, 심지어 이걸 단기간에 팔다 보니까 헐값에 매각을 하네, 이 은행 위험하다. 이게 SNS를 통해 단기간에 퍼지게 됐고요. 그래서 모바일 뱅킹이라는 그 치트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돈을 빨리 뽑아오는 역할을 했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뱅크런이라고 하면 줄을 쫙 서서 내 돈 내놓으시오 이런 상황을 그렇죠. 창구 앞에 줄 서야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 상황을 찍어서 일면의 사진 기사로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장면이 거의 연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바일로 뽑을 수 있으니까요. 뉴스가 도는데 하루, 모바일로 돈 뽑는 데까지 이틀. 그래서 이 업력 40년의 은행이 무너지는데 딱 44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야, 하긴 그러네요. 내가 이 은행에 계좌를 일부 예금해놨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른 은행으로 그냥 스마트폰 켜서 옮기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 자, 결국 궁금한 거 그거잖아요. 우리 은행들 괜찮을까? 우리 경제에 영향이 오는 거 아닐까? 어떻게 보세요? 네, 이어서 말씀드리면 리먼 브러더스 사태라고 했던 2008년 당시에는 그때도 은행이 무너졌지만 그때 무너진 은행들은 탐욕스러운 투자를 많이 하다가 무너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채권을 돌리고 기형적으로 만든 파생 상품을 돌리다가 말하자면은 못 갚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싸게 전 세계로 팔아서 그 사이에 폭탄 돌리기가 되다가 금융권이 순차적으로 무너진 건데 이번에는 개인 소비자들이 돈을 많이 맡긴 은행이 아니었다는 점, 또 일부 벤처에 한정된다는 점, 투자했던 상품이 달랐다는 점, 그리고 미국 정부가 조기에 등판했다는 점에서 조금 더 그때랑 상황이 좀 다르고요.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기계적인 답변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우리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기술 담보로 대출 잘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담보로 벤처 캐피탈에 돈 내주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들의 업태를 고려하면 별로 위험하지 않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긴 빌려주는데 확실한 담보가 있거나 확실한 신용이 있거나 그래야 돈을 빌려준다는 거죠. 그렇죠. 튼튼한 담보, 깐깐한 대출. 이게 우리나라 은행들의 기본적인 업태이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하고 크게 엮이지 않는다. 그리고 실리콘밸리뱅크 같은 은행들이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두 가지는 걱정이 되죠. 하나는 미국 사태가 악화될 경우에 환율이 출렁일 가능성, 다른 한 가지는 가뜩이나 지금 금리가 높아서 벤처 쪽으로 자금이 안 가는데 이렇게 되면 스타트업 쪽으로 돈줄이 마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야, 진짜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벤처 캐피탈 자금이 말라간다 이런 기사들 정말 그렇죠. 많이 나왔었는데 네. 이 상황이 악화되면 어떻게 될지는 더 모르겠네요. 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상승세는 일단 꺾였네요. 이렇게 네. 되면 금리는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금리는 이러나 저러나 이번에는 그 동결은 조금 오바일 수도 있고요. 그 0.25%포인트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보거든요.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크다. 그렇습니다. 불과 한 5일 전까지만 해도 이번에는 연준의 강경한 자세에 비추어 볼 때 0.5%포인트 다시 회귀할 수 있다. 이거 파월이 강경한 입장 밝히지 않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베팅하는 그 미국 금융가의 시선이 전체의 80%였는데 이게 지금은 0%.
0.5%포인트는커녕 이번에는 심지어 동결할 수도 있다. 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조기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만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는 백스텝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백스텝까지. 네. 자, 그렇게 되면 기존 이제 금리 차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숨은 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쪽 가능성이 더 높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 네. 국내 금융시장에는 훨씬 좋네요. 우리 은행들은 부담을 좀 덜게 됐죠. 그 동대문에서 옷을 떼다 파는 보세 가게인데 동대문 옷값은 올라가는데 동네에서 팔 때는 깎거나 동결해서 팔아라. 그 소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대문에서 도매 옷값 안 올린다라고 하면 여기 와서 장사하기 편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소비자들, 금융 소비자들은 다 대출 금리 어떻게 되나 다 이거 걱정인데 대출 금리도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까? 네,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상황 때문에 더 이상 못 올린다라고 하면 우리도 더 올릴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대출 금리는 장기적으로 좀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커졌습니다. 네, 자 오늘 오후에 나온 뉴스 보니까 코픽스가 3주째 떨어졌다 이런 정말 반가운 기사도 나왔던데 이런 흐름이 좀 빨라지면 좋겠네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자, 법사님 잘 들었습니다.